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저희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각자 컴퓨터에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각자 하셨다고 믿고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실습 자료 드리면 한번 실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있었고, 계층형도 있었고, 네트워크형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1980년대까지 해도 업체마다, 개발업체마다 어떤 걸 표준으로 삼을 건지에 대한 서로 이제 알력 싸움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걸 다 총괄하는 형태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다면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인 수학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된 거다라고 보시는데 그 수학적인 원리를 뭐 깊게 다루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 데이터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로서 본다면 사용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료들을 링크드리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것인지 배열로 나타낼 것인지 하는 것처럼 여기도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일목요연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층 구조일 때도 있었고 네트워크 계층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릴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사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관계는 좋고 다시 말해서 어떤 구조는 좋은 릴레이션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구조는 이 그 이 좋은 구조를 갖는 릴레이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잘못된 구조를 갖는 릴레이션이 있다 이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뭐가 좋은 거고 어떤 게 조금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좀 잘못하게 되면 이 중복의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뿐만 아니라 서로 이 같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걸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릴레이션 테이블이다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보통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니까 RDBMS다라고 하니까 이 테이블 대신에 릴레이션이란 말을 쓸게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니까 우리가 2차원 테이블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죠. 첫 번째 테이블의 칼럼은 학생들에 대한 번호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래서 이 student number라고 하는 걸로 이름으로 해볼까요? 학생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번 있고 그 다음에 학교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지도자 또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드바이저 네임이 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어드바이저니까
어드바이저의 전화번호도 있다라고 볼게요. 폰. 이렇게 해서 네 개에 해당되는 이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길동의 전화번호를 보니까 111에 222였다라고 하고 김길동의 지도교사가 사명대사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사명대사 전화번호가 1239에 4567번이다라고 4567 뭐 그게 그거지만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나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화번호는 222국에 3333이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도 스승도 사명대사였다. 뭐 사명대사 전화번호는 1239에 4567이었죠. 세 번째 또 누가 있냐면 이 마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죠. 학생들 이름부터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사길동이도 있고 차길동이도 있다. 아쉽게 홍길동은 없다라고 가정하여서 볼게요. 자, 마길동의 전화번호는 333국에 44449이고 사길동에는 444국에 5555번. 그 다음에 이 차길동에는 555국에 6666이었다 가정해보자. 그래서 마길동의 그 스승은 사명대사가 아니라 오명대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명대사의 전화번호는 322국에 7654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길동의 그 지도 스승도 사명대사니까 전화번호는 1239에 4567 있고 차길동의 스승은 오명대사고 이 전화번호는 321국에 7654, 7654 이렇게 돼 있다라죠. 자, 이와 같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표 자체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쓴다면 문제는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자료가 수정이 되는 수가 있겠죠.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학생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도 스승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문제점, 데이터들을 점점점 갱신. 자, 여기 우리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했을 때 갱신 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도교수라고 하는 이 그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사 또는 이 그 뭐 스승의 예를 들어서 사명대사라고 하는 지도교사가 있었다 그러죠. 이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1239의 456식이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어디 있냐면 사명대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고 또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노란색으로 친 거. 또 여기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세 군데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세 개 행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안 된다면 뭐 그냥 찾으면 되겠지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1239의 4567이 아니라 24 뭐 24 6번에 4567로 바뀌었다. 국이 바뀌었다든지 우리나라에 저희 그전에 보면 뭐 011이 010으로 바뀌었다든지 017이 얼마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전체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개의 데이터를 변경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 것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 두 개를 바꾸지 않았다면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공유하는 자료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면 어떤 걸 믿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릴레이션을 만들면 잘못된 릴레이션이다라죠. 왜 잘못된 릴레이션이냐?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 만들어 놓은 표를 서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네 개 칼럼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 학생과 학생 전화와 지도교수의 이름, 이 스승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스승의 이름과 그 스승의 전화번호를 따로따로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이 표를 만들자 이거죠. 그 표를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느냐? 두 개로 쪼개자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릴레이션 아까 R1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구분해서 첫 번째 학생들의 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전화번호가 있죠. 그리고 지도교사 또는 제 스승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에 해당되는 열로 구성되는 칼럼으로 구성된 거를 세 개를 일단 쪼개서 첫 번째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길동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는 1119개 222였고 지도교사는 사명대사였다. 그 다음에 낙일동이가 있었고 낙일동의 전화번호는 222국에 3333이었다. 그리고 지도교사도 사명대사였다. 자, 다음에 마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길동의 전화번호는 333국에 4444번. 이 사람의 지도 스승은 오명대사였다. 자, 그 다음에 사길동이라고 있었죠. 마지막이 차길동 이렇게 해서 이 다섯 사람에 대한 거죠. 사길동의 전화번호는 444국에 5555번. 차길동에는 555국에 6666번. 그리고 여기 사길동의 지도교사는 사명대사. 그다음에 차길동의 지도교사는 오명대사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릴레이션 하나를 갖다가 R2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맞는가 동시에 이 릴레이션 R3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 그 지도 교사라고 하는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라고 하는 거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나의 그 표로 구분한다. 지도교사는 누가 있었냐면 사명대사가 있었고 또 오명대사가 있었죠. 자,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239에 4567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명대사는 이거에 거꾸로 된 거를 썼죠. 7654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두 개의 표를 구분해 버리면 하나로 돼 있던 걸 두 개로 구분하게 되면 지도교사의 사명대사 전화번호가 1239에 4567이 아니라 만약에 이 246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246개 4, 5, 6개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R3라고 하는 거에 그 표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로 바꿔줬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관계 또는 좋은 구조다라고. 좋은 구조를 가는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뒤쪽에 가게 되면 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이 단계별로 구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수하게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좀 몇 주 됐죠? 저번 주 쉬었으니까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메타라고 하는 META 이건 실제 저희 그 우리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거를 기술하는 거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이 기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구축한다. 만약에 이 기업에 들어가지고 인사과의 어떤 자료들, 직원들에 대한 자료들을 쭉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사람의 이름은 몇 글자로 할 것인지, 직번은 몇 글자로 할 것인지, 주소는 몇 글자로 할 것인지, 또 급여에 대한 거는 숫자로 할 것인지, 문자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그 직원에 대한 그 근무 평점에 대한 거는 소수점이야 몇 자리까지 하는 실수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기술해 주는 부분을 그게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형태냐 하면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테이블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테이블을 형태가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자꾸 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였는데 이제는 뭐 이름을 마구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20글자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테이블 형태에 대한 걸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형태를 정의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메타데이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메타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그 학생과 지도 스승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릴레이션을 R1, R2, R3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 릴레이션이다라고 불러도 되고 테이블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R1이냐 R2냐 R3냐 하는 것이 바로 테이블 네임이다. 여기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학생 테이블에 아까 R1의 경우는 몇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네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number of columns라고 하는 걸로 칼럼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학생에 대한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R1이었다라고 한다면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한서대학교에 학생들 학번이 있어요. 그 학번이 바로 학생들을 고유명 하나의 이름하고 동일하게 사용될 도록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동일명은 있을지 몰라도 구분이 딱딱 되죠. 몇 년에 입학했고 어느 과하고 어느 과를 입학했고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열쇠자리.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얘기하죠. 바로 검색하는데 그것만 가지면 딱 한 개의 자료만 찾아질 수 있는 거. 그 키인데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나올 수 있는 키를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머리 키, 주키라고 얘기해요. 프라이머리 키. 이것도 좀 PRIMARY라는 뜻이에요. 프라이머리 키다. 이제 이 키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프라이머리 키고, 세컨더리 키고, 포린 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중에 학생들을 구분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그 자료, 그걸 갖다가 학생 번호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스튜던트 넘버다. 학번. 그 다음에 지도교사에 해당되는 거다. 지도교사는 세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사에 해당되는 거를 구분하는 데는 이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어드바이저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키값을 쓴다.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테이블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불러서 줄여서 시스테이블이다라고. 이 시스테이블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시스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게 되면 칼럼은 네 칼럼, 이거는 세 칼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4번에 해당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건 주황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네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학생은 몇 개의 그 칼럼으로 되냐면 네 개의 각각의 칼럼들은 어떤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하나하나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의 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칼럼에 이름들은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 칼럼에서 그 관련된 테이블의 이름은 뭐냐. 그리고 이게 제 그 자료들을 저장한다면 정수값을 쓸 것인지 문자열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형태는 어떤 구성 형태로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이름은 세 자리를 할 것인지 네 자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자료, 이렇게 저희가 자료들을 또 하나의 그 표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시스템 테이블에서가 하나의 추출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테이블에는 표 중에 이 칼럼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시스 칼럼 테이블이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학생과 관련된 거에 그 첫 번째를 보면 스튜던트 넘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칼럼이 있고, 두 번째 칼럼은 이 학생들의 이름의 first name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성에 해당되는 last name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의 전공은 뭔지, 이렇게 해서 네 개에 해당되는 칼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까 이게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그 릴레이션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이름이 스튜던트다. 그 다음에 이 학번과 같은 경우는 정수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 학번은 네 글자면 될 거다. 자, 이름이니까 이거는 텍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름은 20글자까지. 이것도 이 마지막 성이니까 이름을 하면 되겠고, 성이 30글자까지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것도 보통 문자 열로 쓰겠죠. 그리고 10글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당되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자료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지도교사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는 몇 개에 해당되는 걸로 구성되냐면 세 개에 해당되는 칼럼으로 구성된다 했죠. 그래서 세 개에 해당되는 칼럼으로 구성되는 거, 이게 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 그 테이블과 관련된 거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이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을 테고, 지도교사에 해당되는 거는 어드바이서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 키값을 삼을 수 있겠다. 그 이름이 다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학과가 있다. 디파먼트.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랬을 때 어드바이저 이름은 문자열로 쓰겠죠. 이거를 갖다가 한 25글자 정도,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 대한 것도 문자열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12글자 정도. 마지막 학과에 해당되는 것도 문자열로 하고 15글자. 자, 이런 식의 저희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런 자료를 뭐라 하냐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의 모습이 어떤 구조로 들어갈 것인지, 야치 정수값인지, 문자열인지, 그 다음에 키값은 뭐고, 구조를 갖다가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데이터, 이걸 갖다가 메타데이터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책을 사게 되면 이 제일 뒷부분에 찾아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찾아보기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빨리 찾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영문 책은 그게 돼 있고 한글 책은 가나다의 자모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들 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제 성능이라든지 접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한 목적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이죠. 성능 및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부분. 위한 이 데이터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꺼우면 실제 내용은 많지 않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은 거죠. 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으면 찾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거는 필요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 그리고 오버헤드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버헤드 데이터다라고 불러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음으로써 이 검색의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거는 자료를 정렬과 그다음에 신속한 이 그 데이터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이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이 그 학생과 관련된 거, 그 이제 수련 테이블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학생 표에 해당되는 거에 이 그 해당되는 거는 학생들을 다 구분해 줄 수 있는 거, 100% 구분해 줄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뭘로 썼냐면 스튜던트 넘버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 줄 수 있게 해줬다. 그걸 뭐라냐면 주키,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그리고 학생의 성, 마지막으로 전공, 자, 이렇게 된 표를 하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스튜던트다라고 했죠. 100번인 학생의 경우 이름이 이 캔이다라고 보죠. 한마라고 할까요? 칸. 그 다음에 성이 김씨고 이 전공이 컴퓨터다라고 보죠. 두 번째 학생은 학번이 200번이고 성이 동이고 홍씨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공은 마케팅이다. 세 번째 학생은 300번의 이름을 갖고 그 번호고 이
최씨고 길이다. 어카운팅을 회계학을 전공한다. 400번 학생이 있고 이 400번 학생의 이름은 박씨고 준이다. 그리고 전공은 컴퓨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500번, 600번, 700번까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500번 학생, 예, 예, 이 명이 있다라고 하고, 600번 학생이 있음이 조, 별로 부르고 싶지 않지만 조국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병. 자, 이 500번 학생의 전공은 전자, 일렉트릭, 그 다음에 어카운팅,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용자 데이터를, 자, 위와 같은 게 사용자 데이터가 됐죠.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이 사용자가 이 학생 데이터를 이 성에 해당되는 라스트 네임 순으로 이거 정렬한다. 정렬한 보고서를 그 작성하려고 한다 이제 보고서를 인쇄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last name 순서대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성에 해당되는 last name의 그 인덱스 순서대로 서로 이제 그 만드는 표가 새로운 또는 임시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last name에 해당되는 거니까 성에 해당되는 last name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이 있고 또는 학생 번호가라는 걸로 쓸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 성에 보니까 C로 시작하는 성이 제일 앞서더라. 이 그 뭐 조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국 600번. 그 다음에 최씨가 있어서 최씨 300번. 그리고 홍씨가 200번.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 그 소팅을 우리 영문자의 증가 순서대로 사전식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의 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바로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러죠. 자, 또 하나에 따르면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한 응용 메타데이터도 있어요. 이 응용 메타데이터, 그냥 순수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다라고 한다면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식에 해당되는 걸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했는데 그전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만 가지고 이 처리해 주는데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커져서 양식까지 관장을 해줘서 양식을 좀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파이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한다든지 등등 이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더 표현하기 쉽게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러이러한 걸 찾아달라라고 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질의어라고 하는데 이 그 질의어 등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지리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따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쿼리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써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에는 자료만 추측해 달라. 아니면 이제 그 학생 중에 이 그 성적이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 평점 얼마 되는 사람들만 찾아달라. 아니면 전공이 뭔 사람만 찾아달라. 뭐 이런 식의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질의어가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응용 메타데이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걸 갖다가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다라고 하는 거죠. 이 DBMS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인덱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용 메타데이터 등이 들어간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들을 처리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하고, 이 DBMS에 보게 되면 구성 요소들이 세 가지로 나타내지는데, 하나가 이 메타데이터와 관련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설계 도구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한 결과들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실행 시간에 담당해주는 실행 시스템, 서브 시스템이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갖다가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 저장해주고 그 하드디스크가 이 어떤 운영체제 하에서 그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죠. 리눅스 하에 운영되는 하드디스크냐, 윈도우 10이냐는 운영체제하고 그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DBMS 엔진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설계도구를 부분 보면 이 설계도구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그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냐. 설계도구니까 이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설계는 어떤 형태냐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테이블 양식이다. 테이블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는 그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처럼 양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응용 메타데이터에는 그런 지르이어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런 작성을 위한 그 도구를 포함한다. 그 설계를 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 설계해주는 부분들이 순수하게 그 데이터베이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C 언어에서 연동해 줄 수 있고 자바에서 연동해 줄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파이썬에서 연동해 줄 수 있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연동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하죠. 그래서 C 언어와 그 연동해 줄 수 있게 C 언어로 자료 구조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메타데이터로 해서 그 내가 만든 테이블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달인화 주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두 번째 거는 실행 시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실행 시간과 관련된 서브 시스템이다. 실행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뭐 응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이 이 양식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한 양식이 예를 들어서 이 학생 학번과 이름과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그 표를 나타내고 10줄씩 나타내고 10줄이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양식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식의 요소들과 관련돼서 요소들을 테이블 데이터와 그다음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실행 시간 서브 시스템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는 거죠.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그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 왕년에는 어디서 살았고, 이 이름은 성은 뭐였고, 그런 거 가지고 쭉 검색한 자료 중에서 또 추려내고 추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질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출력이 보고서 형태로서 출력을 해주게 보통 나타내죠. 그러니까 실행 시간 서브 시스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읽고 그 다음에 쓰는 이 그 응용 이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갖다가 처리해주는 부분이 바로 실행시간 서브 시스템이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C 언어와 같이 C++ 또는 자바 등에 대한 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해준다. 이렇게 됐다. 자, 마지막 DBMS의 구성 요소로서 이 DBMS 엔진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설계 도구라든지 이 실행 시간 요소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요청을 OS와 연동을 해서 대한 명령어를 번역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드디스크 등에서 읽어 들어야 될 테고 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를 네트워크가 연결해야 돼.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 물리적인 어떤 매치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치상의 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때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동작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시스템에 그 먹통이 돼 버렸다든지 했을 때 동작을 하려면 확실하게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작이 되든지 아니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위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안 한 걸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적 동작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ATM기를 통해서 돈을 찾는다라고 하죠. 돈을 찾으려고 비밀번호 닫고 10만 원을 찾겠다라고 10만 원까지 했어요. 근데 돈을 쫙 돌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기계에서 돈이 접힌 돈이 있어가지고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 잔고에서는 1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받은 건 없이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ATM기가 고장이 났다면 다시 잔고에 10만 원을 원위치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해 주는 것 갖다가 원자적 동작이다. 하려면 분명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이 그 원자적 동작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그렇다면 생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구축을 해줘야 되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좋은 관계가 있고 좋은 구조의 그 릴레이션이 있고 그게 잘못된 구조의 릴레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된 구조의 릴레이션은 몇 개의 그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로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구분한 걸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연동 관계가 있었죠. 아까 학생경을 보게 되면 좀 R1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 학생과 지도교사에 해당되는 걸 했었죠. 근데 지도교사가 사명대사, 오명대사 이렇게 있었는데 사명대사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사명대사의 전화번호를 바꾸려면 여러 번 다 찾아가지고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문제점,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데이터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를 나눠주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동 관계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학생과 지도교사의 관계, 그 다음에 지도교사에는 전화번호의 관계, 그런 것들을 관여를 나타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기서 구조라고 한다면 1차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표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평면의 저희 그 표냐 하나냐, 아니면 서너 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게 되면 만약에 인사과에서 직원들의 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다면 그 인사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성함,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이 학력에 대한 거,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의 소속되는 소속 그 나 뭐 그런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또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에 모여서 인사 자료로 가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단 말이어서 그런 걸 소속 테이블이다라고 불러요.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인사 관련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번호와 지도교사에 대한 것처럼 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주소다라고 한다면 주소들만 자료들이 쭉 모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메인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업 규칙에 이그 정의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생성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다라고 하고, 이를 특별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 하냐면 스키마라고 불러요. 이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그냥 줄여서 스키마라고 한다. 참고로 이 스키마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개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개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표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스키마가 표현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마의 예예요. 여러 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걸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는 데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 체육 동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체육 동아리다 보니까 운동 기구들을 대여해서 사용할 것이니까 운동 기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하나에 묶여져서 이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 그중에 체육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체육 동아리 이 활동, 그리고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후원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로. 시스템으로 동아리 회장에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빌려가지는 않겠죠. 이 대표를 하나 두고 동아리 회장에게 그 대여한 운동기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 운동 장비, 이 목록에 대한 걸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축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개요니까 스키마라고 부른다. 자, 스키마 구성은 어떻게 되냐? 자, 스키마 구성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이 몇 개가 필요하나 보니까 동아리 활동의 회장과 관련된 거를 표 이름을 캡틴이라고 부를게요. 이 캡틴도 학생이다 보니까 캡틴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캡틴 아이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전화가 있을 거니까 전화번호, 그리고 이 주소, 스트리트, 어느 도시에 사는지, 그 다음에 어느 도에 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편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한다. 자,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런 거, 캡틴 아이디, 캡틴 네임, 폰, 그 다음에 주소, 시티, 스테이트, 집,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열의 이름이다 하죠. 표를 만들었을 때 열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을 해서 주장이 와가지고 또 회장이 와서 물건을 빌려가게 되겠죠. 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겠다. 만약에 축구공이다 그러면 축구공 하나하나에 대한 이 그 번호가 붙죠. 그 물품 번호가 들어가서 그 고유의 물품 번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하나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빌려가는지에 대한 수량 quantity, 그 다음에 그 물건들에 대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description. 또 하나 반출한 날짜 데이트 아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반납한 날짜, 이렇게 해서 또 그 열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 구성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로 구성되어 있다. 열의 이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캡틴이라든지 아이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의 이름이다. 또는 릴레이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구성됐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두 개에 해당되는 표가 캡틴이라고 하는 표와 릴레이션과 아이템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 또는 표들이 어떤 관련된 거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관계 릴레이션이다. 관계니까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캡틴이라고 하는 회장, 이거 관련된 거, 캡틴이라고 하는 이 회장과 관련된 거에 그 이 테이블 일행, 하나의 행은 이 그 하나의 이 아이템, 캡틴은 하나의 그 아이템의 이 다수, 한 개행은 다수행과 이 관련이 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의 이제 그 회장이 축구공도 빌리고 야구공도 빌리고, 만약에 그 하나의 회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야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축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이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싶고 뭐 그렇게 또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빌릴 수 있겠죠. 따라서 한 명의 회장단 여러 개의 이 물건들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N의 관계가 가능하겠다라. 또 하나 아이템에 대한 걸로 보게 되면 아이템의 한 개 행은 오직 한 명의 그 캡틴과 관련되겠죠. 하나의 캡틴 행과 관련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다라고 한다면 축구공의 1번 축구공은 1번 축구공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회장한테 대여가 됐다.
그다음에 2번 야구공은 야구 그 어떤 시스템 그 운동 기구들은 이 3번 장길산한테 다 대여가 됐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1대 1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캡틴 네, 어떤 행위 누가 이런 아이템을 빌려가느냐, 이런 운동기구를 빌려가느냐 했죠. 운동기구들을. 그래서 아이템의 그 어느 행과 이 관계가 있는지 이 그 표현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 따라서 아까 제 그 캡틴에서는 이 그 캡틴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관련된 이 그 회장에 대한 정보만 있었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캡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캡틴 아이디가 있어서 이제 회장의 그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 그 다음에 회장의 이름, 그리고 회장의 전화번호, 그리고 회장이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도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편번호까지 해서 캡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표는 만들어졌는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그 운동 기구에 보니까 아이템 아이디 해서 축구공이다 그러면 축구공에 대한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건 수량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다음 이 물건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고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여된 날짜가 있고 반납한 날짜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죠. 거기다가 뭐냐면 누가 빌려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캡틴 아이디를 하나 여기다 더 넣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캡틴 아이디가 여기에는 캡틴 아이디하고 같은 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키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거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뭐하고 캡틴과 아이템이라고 하는 두 개의 표의 관계를 맺어주는 데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도메인. 이 도메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들게 되죠. 여기가 이 학번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학번이 전체 요걸 하나의 뭐라고 하냐? 열이다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학번이 91학번, 99학번, 2001학번, 2021학번, 2022학번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열, 하나의 표에서 한 개 열이 이 가질 수 있는 앞들의 집합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학번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학번들만 쭉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런 표에서 다시 좀 깨끗이 하게 쓰면 학번이 있고 이 자료들이 다 뭐냐면 학번들 여기에 들어간 건 학번들이죠. 그래서 이 학번들이 뭐냐면 학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학번 도메인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도메인. 여기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 도메인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열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학번이다라고 하면 학번을 어떤 경우는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숫자만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정수로 볼 것인지 문자로 하는 문자열 그걸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줄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참고로 아까 데이트 아웃이나 데이트
인과 같은 경우는 다 뭘로 되냐면 날짜로 구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에 해당되는 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형태에 해당되는 도메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에는 날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의 집합이 되겠죠. 또 이 캡틴 id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도메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수로 구성되어 있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의 도메인은 날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나 보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사업 규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죠. 어? 비즈니스 룰이다라 불러요. 이건 이 규칙의 예를 가지고 하나 보죠. 이 장비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동아리 회장은 지역 전화번호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장비를 가져오려면 그 지역에 또는 그 재학생이어야지만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 학교 학생의 경우는. 그래서 이 장비를 대여받기 위해 이 동아리 회장은 지역 이 전화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 사람이래야지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장은 8개 이상의 그 장비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7개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회장은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8개 이상 대여는 불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까지 넣어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검사해서 대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반납 시에는 이 그 회장은 더 이상 이 그 장비 대여는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사업 규칙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테이블을 생성해주고 이거 같은 걸 관계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거를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래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 데이터베이스 한번 DBMS 라이트라고 하는 DBMS 설치해 보시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설치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